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은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산업인의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서론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본론으로서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드러커의 그 저술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그 본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인의 미래도 1942년도의 저술인데 1939년도에 있었던 경제인의 종말의 그 후속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가 갑작스럽게 산업사회로서 변모가 됐는데 이 산업사회가 도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법인이 사회의 하나의 그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갑자기 급부상이 됐죠. 그랬을 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대기업의 경영자,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재벌 총수, 이런 사람이 사회 중추기관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정당성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이 만약에 그 정당성이 모호하다, 어디서 왔는 그 권력인지 모른다라든지 하면은 그 얘기는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회가 엄청난 권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사회가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급기야 어떤 전체주의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업체에다가 적용을 했는 것이 이 피터 드러커의 그 탁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 드러커는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력,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거를 좀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흔히 경영자의 그 자리에 선량한 그런 선한 사람을 앉히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공고하고 이런 정당한 그런 제도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을 앉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기껏해야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최선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계몽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독재자, 이 사회 구성원을 갖다가 마치 무슨 자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는 듯한 거들먹거리는 그런 독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 정당한 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 1942년 당시에 미국의 고민이에요. 이 기업이 엄청난 그 사회 핵심 요소로서 이제 급부상이 됐는데 그 대기업의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정당성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드러커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국은 사실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정당성 이전에 한국의 문제는 사회가 대기업을 갖다가 정당성을 인정을 하기는커녕 부인을 하는 그런 그 현실이죠. 지금 현재. 그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드러커가 봤을 때 왜 대기업 법인의 그 정당성이, 현실적으로 그 권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사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또 사회는 왜 그렇게 기업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는데,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기업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770년 이후에 어떤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서부터 좀 본다라면 1750년서부터 대기업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사회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 어떤 실체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대기업들이 생기고, 거기에 엄청난 그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대규모 공장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대기업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기업체 이런 것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왕이 주권자로서 왕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 그런 거로 이제 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그 이전에 이런 회사도 왕이 어떤 전권을 주고 나를 대신을 해서 인도를 개척하는 일을 너희가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차타를 내준 거죠.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런 것이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뭐 어떤 도로를 운영을 하는 권리라든지 어떤 다리를 놓고 그걸 운영하는 권리, 뭐 운하라든지 어떤 철도 이런 회사를 국가가 이렇게 뭔가 위임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 이것이 기업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19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생기는 그런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위임, 권력의 위임이라든지 하는 거 전혀 관계없이 이 대기업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근원을 좀 따지고 보자면은 과거에는 왕이 그렇게 주권을 가진 왕이 그 위임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대기업은 그게 아니다 했을 때 그럼 그 권력의 원천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원천을 하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계약론. 이 계약 이론의 그 가정이라 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자금을 모아서 이것이 대기업이 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대기업의 권력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모여져 있는 여기서부터 대기업의 어떤 그 권력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 이론의 그 내용을 보자면은 각 주주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대기업을 만들었지만 자기는 어떤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주식회사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그 기업법의 하나의 계약, 이것이 그 정관에 이렇게 그 모양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골치도 아프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양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대기업 주식회사의 이 주주들은 언제든지 양도하고 떠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양도하게 돼 있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커다란 자금이 모여져 가지고서 기업은 계속 커지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어떤 권력 이런 것도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자체에는 골치도 아프고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는 오직 그 주식이 자기가 샀는 주식이 오를 거를 기대를 해서 내가 투자를 한 것이지 기업 경영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관여한다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이런 것이 주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법 그 어떤 계약 이론에 의해서 일종의 그 사회계약적인 그런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그 회사의 정관이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제도로서 되는 것이 하나의 그 대기업의 운영의 어떤 결사체로서 대기업이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계약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건 아닌데 사회 자체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허구일 뿐인데 상상 속에서나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기업체에서 이거 구체화가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소는 사회계약 이론을 얘기를 할 때 국민의 국민의 그 권리에서부터 국민의 어떤 주권으로부터 나왔는 것이 정부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하면은 자기는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로 이민을 간다라든지 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민의 권리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 주주, 말하자면 소액주주죠. 이 주주는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주식을 양도하고 이렇게 호를 떠나는 이것이 마치 그 사회계약론의 그 모습, 이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성의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정당성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서부터 그것이 원천이 돼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권력이 생겨야 되는데 주주들이 투자만 해놓고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성가시게 생각한다. 그런 관심을 가져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가신 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주주가 이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교묘하게 박탈을 해가지고 그런 대주주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소액주주한테 기업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공시를 하고 해도 이 공시된 내용을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기업의 정당성 문제가 그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교묘하게 무슨 술수를 썼다라든지 해가지고 생긴 그 권력의 공백이 아니고 일반 주주가 스스로 퇴위한 것이죠.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권력이 어쩔 수 없이 기업가, 그 대기업의 총수, 경영자가 가지게 되는 현실. 이런데 이 막강한 권력이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권력인가? 이것이 이제 드로커가 얘기하는 기업의 정당성 문제예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엄청난 권력이 생겼으면 좋은 거고, 뭐 그럼 그런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그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당성 문제가 모호한 그런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서양 역사의 그 교훈을 생각을 했을 때 드로커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대기업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정당성 문제가 제기가 되긴 되는데, 이거는 좀 서구에서 그 기업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거하고는 유사하긴 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 같으면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소액주주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자기들이 대신해가지고 찾아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기업을 뭐 고발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참여연대가 과연 소액주주가 각자가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주시오 해가지고서 정해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나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대기업을 옥죄는 이런 거가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로커가 봤을 때 아마도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런 것은 정당성이 없는 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죠. 그래서 대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조차도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사실 기업은 급속한 이 성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탄생이 됐는데 정치적인 리더라든지 이런 그 사회의 어떤 리더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다분히 전 근대적이고 전 산업사회적이고 라고 하는데 문제의 그 근원이 있겠습니다. 뭐 다소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근대 국가의 하나의 그 중요한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게 한국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서 그 공사장에 들어놓았던 정치가가 바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왜 당시의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에 이런 그 엄청난 고속도로를 뚫는단 말이냐, 농업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해야 될 시기에 뭐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그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산업사회를 꿈꾸는 그런 자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갑자기 그 사회 그 지도자급으로 급부상한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조선조적인 그런 사고, 산업공상적인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장사꾼인데 이 장사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가 어떤 중추 세력이라고 이렇게 급부상이 되려고 해 하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오늘날에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하나의 그 양반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간 그 계급들이 있죠. 법 쪽에 뭐 판검사 이런 사법고시를 합격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료 이런 사람들이 뭐 참여연대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을 옥죄기 시작을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 산업 시대적인, 전 근대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게 작용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의 정당성 문제라 하는 것은 새로워진 이 대기업이 이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그 산업 시대가 이제 열리긴 열렸어요. 이것이 기능하는 사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그 결정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대기업 법인, 그리고 그 총수, 경영자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문제가 첫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대기업 법인을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죠.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는 문제. 이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기업에 고용이 되지 않은 실업자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고용의 문제.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 속에서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 또는 사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의 그 역할과 지위를 찾는 그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functioning society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봤을 때, 하나는 그 결정적인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사회 구성원이 합당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산업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했는 그러한 그 문제 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정당성 문제라고 하는 그 본질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대기업의 정당성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